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그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로 꽉 차 있는 서랍. 그리고 매일같이 해야 할 일과 챙겨야 할 인간관계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너무 번잡하고 피곤하죠. 단순한 삶을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복잡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건네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리카 라인 역시 과거엔 누구보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삶에 끌려다녔다고 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 앞에 쌓여있는 일들에 지쳤을 때 미니멀리즘을 만났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지워버리라고 조언하는데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인 것처럼 에리카 라인이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 역시 무조건 버리고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과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것만으로 집을 채우는 기술,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에너지로 일하는 방법, 단순한 생활로 화목한 가정 꾸리는 법, 마음이 편해지는 소비 생활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법, 그리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등 에리카 라인이 터득한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피곤하게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오늘 들려드리는 비움의 기술을 통해 좀 더 가뿐한 삶을 꾸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 의자에 앉아 마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 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은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바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내 친구 로렌이 마음 깊숙이에서 불편한 느낌을 의식한 것은 26살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업무 프로젝트나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불안한 걸까? 아니다. 그녀의 일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말끔히 가시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몇 주를 지낸 끝에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무탈한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모두 무사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다. 그 일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기에 하루 종일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말끔히 가시지 않는 그 불편함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모른 척하고 지냈던 것들에 눈길을 주게 되었다. 일하느라 미뤄두었던 것들, 하루를 시작하는 요가 수업, 아버지나 동생과의 긴 전화통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등 관심 밖으로 미뤄두었던 모든 것에 말이다. 우리는 이따금 불안과 단절, 긴장 같은 불편한 느낌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깨닫는다. 비록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은 선물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에 맞춰 다시금 조율해야 한다는 경종인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변화의 핵심은 가치관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을 고려해 새롭게 정의하자면 가치관이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다. 선택 앞에서 망설여질 때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자.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어떤 선택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고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쓸만하다. 가령 올해 예상치 못한 휴가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돈을 저축할지 여행 경비로 쓸지 아니면 자동차 할부나 주택 융자 같은 빚을 갚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물론 모두 훌륭한 선택지이지만 여기서 도사리고 있는 함정은 모든 선택지가 매력적이기에 우리를 심각한 분석마비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매우 효과적이다. 당신의 가치관을 고려한다면 이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당신에게 가장 적합할 것이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해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자신의 가치와 꼭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쌓일 것이다. 질문을 던져라.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고등학교 앨범을 버리는 일처럼 사소한 일, 가정을 꾸리거나 먼 지방으로 이사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을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명확한 답을 찾아라. 이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가치관에 어울리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처음 의식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잠에서 깬 로렌은 자동차 뒤에다 자전거를 묻고 좋아하는 자전거 도로를 향해 미시건호로 떠났다. 자전거에 올라탄 로렌은 얼마 못 가서 숨이 찼지만 가슴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즐겼다.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달을 보낸 터라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다. 최근 그녀는 한 그래픽 디자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보수는 훌륭했고 회사는 업계에서 평판이 매우 좋은 이름난 회사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 회사의 기업 문화는 혹독했다. 로렌이 예상하기로 그 회사는 분명 자신에게 큰 성과를 기대할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아침 요가 수업이나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은 고사하고 규모가 작은 고객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전혀 낼 수 없었다. 로렌은 길에서 벗어나면서 페달을 돌리던 발을 천천히 멈췄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호수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재빨리 적었다. 당연히 이력서에 적을 인류회사의 이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너무 오랜 시간 일하는 바람에 쑤시는 어깨와 퀭한 눈도 건강해지기를 적었다. 경제적 독립은 어떨까? 물론 적었다. 직접 일정을 정하고 그녀가 즐기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적었다. 몸을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시간,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몇 달 전이라면 입사 기회를 덥석 붙잡았겠지만 이제 삶에 대한 비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래서 공책을 다시 집어넣을 때 그녀는 제안받은 자리가 자신의 비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렌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식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었다. 사람들이 통상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잡동사니 정리하기, 필요한 것만 소유하기 같은 것들은 이 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의 방식이란 로렌이 그랬듯이 일상적인 선택에도 자신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늘어나는 마법의 단어. 아니요. 팀장이 오늘 누구 한 사람이 꼭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모든 팀원이 갑자기 딴전을 피운다. 이럴 때 당신은 손을 드는 사람인가? 누군가 당신은 공감하지 않는 대의 명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한다. 거절하고 싶은데도 동의하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헌신하고 자신에게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심장이 속도를 줄이고 더 집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사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휴식과 자기 돌보기, 그리고 균형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내자. 자신의 비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자. 이제 어떤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뛰어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왔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즘은 불가능하다. 사실 미니멀리즘이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돈을 소비하는 방식부터 인간관계, 우리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일까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다.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일들의 우선권을 주어라. 아니요의 어마어마한 힘. 아무리 여러 번 해봤어도 아니요라고 말할 때면 여전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팀 플레이어가 되고 대의 명분에 기여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보다 내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망이 더 강렬하다. 나는 내게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요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라고 말했던 때를 모두 떠올려보자. 아니요라고 답하는 것이 불편한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는데 예라고 말할 때 느끼는 불협화음이 결국 솔직한 아니요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즉,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나른한 오후, 내 관심을 끄는 창의적인 일,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탐구하는 주말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 곁에 살고 있을 때 느끼는 평화와 조화에 대한 이해다. 더 크고 대단한 예인 것이다.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미니멀리스트의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친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새로운 친구 관계를 멀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미니멀리스트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기쁨이 가득한 삶의 의미를 선사하는 인간관계 말이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현재 당신의 삶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떠올리고 적어보자. 친구와 직장 동료, 학부형,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적는다. 부모님, 형제자매,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 연인이나 배우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척,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지지하는 관계, 중립적인 관계, 해로운 관계로 분류한다. 알다시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며 한 범주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인간관계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라. 지지하는 관계. 당신을 지지하고 그 보답으로 당신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중립적인 관계.
교류를 통해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지도 않고 빼앗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해로운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이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경험상 특정한 사람과 교류한 후에 곧바로 기분이 어떤지를 자문해보면 인간관계를 가장 빨리 그리고 의외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영감을 받거나 가벼워졌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채워졌다는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진이 빠지고 소모되고 이전보다 부족해졌다는 느낌이 드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하찮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며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것이 자신도 떨칠 수 없는 뿌리 깊은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동정심이 느껴진다. 물론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이런 관계를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기꺼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해로움의 정도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살짝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락을 단절하는 식으로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 내 조언은 단순하다. 부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어수선한 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왜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가?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부단히 경계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인스타그램이 내 삶을 망치는 방식. 지금껏 살펴본 원칙을 선택해 SNS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라. 타인이 당신을 만족시킬 만한 콘텐츠를 게시해야 할 책임은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신이 보는 것을 걸러낼 책임이 있다. 팔로우하는 사람이 올리는 게시물이 당신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지 중립적인지 혹은 해를 끼치는지 고려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게시물이 자신에게 해롭다면 실생활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팔로우할 이유가 없다. 2년 전에 공감이 가는 메시지를 올리는 한 여성을 팔로우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즐겨보았고 그녀가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려고 애쓰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예쁘게 손질한 손톱을 보여주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연출한 사진을 한 장 올릴 때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걸음마를 배울 나이의 아기를 허리춤에 안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프로필은 갈수록 점점 트렌디해졌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그녀의 메시지는 꿈을 위해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로 발전했다. 그녀는 이렇게 가르쳤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의 방해도 허용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그녀의 삶을 보는 것이 여전히 즐거웠으며 오로지 SNS만이 조장할 수 있는 이상한 방식으로 그녀 가족의 성공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만난 적도 없고 10중 8구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사람들인데 말이다.
그녀를 언팔로우하는 것은 영화를 중간쯤 보다가 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결말이 궁금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그녀와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화요일에 입은 내 트레이닝 바지와 그녀가 토요일 밤에 입은 명품 청바지를 비교하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며 소리 없이 천천히 불타오르는 내 소망과 문이란 문은 모조리 두드리고 아무리 높은 벽이라도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팔로우를 끊었다. 그녀의 결과물은 잊고 내 결과물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다.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던 그 불리한 비교들을 그녀의 탓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녀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근사한 일이다. 다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감시하는 일은 그녀가 아니라 내 책임이다. 이 인플루언서와 나의 관계처럼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에서 맺는 관계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금 팔로잉 리스트를 확인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메시지가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나 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